우리가 잘 아는 그 천연두, 두창, 그리고 뭐 콜레라,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황열이나 또 그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우리를 괴롭혀 왔는데 100년 전에 그 발생했던 스페인 플루가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19랑 상당히 닮아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파이가 얼마나 더 커질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7월 9일 날짜로 보면은 1억 8,5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고 4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 회복을 이제 곧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졌었지만은 또 변이주가 또 확산을 하면서 이 인간의 백신 접종과 이 그 바이러스의 그 변이주의 확산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그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페인 플루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나 학교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임시로 사실 만들어진 우리 임시 병상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아이들한테까지 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또 마스크 패션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 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 이 스페인 플루로 사망하는 사망 그 율이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19에서 비슷한 경향을 사실 볼 수 있고요. 이게 단지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의료 개혁을 결국 갖고 왔고 또 그 보건부가 탄생을 하고 질병에 대한 감시 특히 감염병에 대한 감시가 만들어지고 사회의학이 개념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때 스페인 플루 때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신종 감염병을 그 다루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WHO의 국제 보건 규약이라는 게 있어서 이 보건 규약에 의해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WHO가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이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제 감염병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AI나 ICT를 활용한 그런 접촉처 관리 같은 그런 선진적인 그런 공중보건 수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는 많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이 팬데믹이 어떻게 이 세계를 바꿀 것인가를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한 7개 정도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리모트 미팅이 이제 굉장히 그냥 루틴화 될 것이다. 우리 실제로 굉장히 많은 미팅들이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하고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아주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사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은 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은 서양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거의 그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집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꼭 회사 근처에서 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데 좀 더 뭐 싼데 너무 렌트가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조금 싼 데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일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자기 집이나 자기 커뮤니티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이제 아주 과거처럼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다음 팬데믹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큰 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좀 더 낮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감염병 R&D가 예를 들면 치료제나 이제 백신 개발 그런 것들이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이 돼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이제 경험을 보면은 에볼라가 발생하면서 에볼라가 물론 처음 생긴 거는 굉장히 오래 전이지만은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2014년에 생기면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개발이 돼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미 아웃브레이크가 끝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R&D를 하면 안 되겠다. 결국은 조금 더 미리 어떤 감염병들이 어떤 신종 감염병들이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서 실제로 아웃브레이크가 끝나기 전에 그 감염병의 성과, 치료제나 백신이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WHO의 R&D 블루프린트입니다. 그 WHO가 사실은 이제 대응을 코로나19 때 초반에 잘 못했다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R&D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이 이 코로나19를 보고하고 이제 병원체 시퀀스를 다 공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WHO가 처음 그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던 거는 이제 21일이었고요. 또 제가 이 긴급위원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며칠 이후에 불과 열흘 이후에 다시 이제 소집을 해서 30날 다시 긴급위원회를 열어갖고 이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팬데믹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팬데믹 선언은 사실은 전에 원래 개념은 이제 인플루엔자를 갖고서 했던 거고 팬데믹이란 사실 공식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은 그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잘 없습니다. 그냥 이런 에피데믹이 각 대륙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팬데믹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팬데믹 얘기를 꺼낸 거는 3월 11일인데 실제로 이제 WHO 입장에서는 그 IHR 국제보건규약에 의거해서 비상사태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한 이제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그 비상사태 선포가 1월 30날 됐습니다. 1월 30날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열렸던 회의가 2월 11일, 12일 날 열렸던 이제 그 포럼, 연구 포럼, R&D 연구 개발에 관련된 그 포럼이 있었고요. 그 포럼을 통해서 논의됐던 것들이 정리가 돼서 3월 달에 이렇게 로드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로드맵 안에는 9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9개 분야별로 쭉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에 이제 큰 그 포럼이 또 열렸고 2월 달에 이어서 이제 또 7월 달에 열렸고 또 올 5월 달에도 큰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이 R&D 로드맵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학 분야, 감염 관리 분야, 또 임상, 치료제,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내추럴 히스토리 진단,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과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쭉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분야가 윤리적인 에티컬한 측면하고 그다음에 소셜 사이언스까지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백신 분야를 보시면은 또 그 안에 워킹 그룹이 6개 정도 동물 모델이나 그다음에 이제 백신의 실제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 어떤 거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워킹 그룹이 또 백신 분야 안에서도 또 이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백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백스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렸던 ACT 액셀러레이터의 백신 이제 필러가 되겠고, 이 코백스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저개발 국가에도 2021년 말까지는 20억 도즈 정도의 백신을 공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세피가 지금까지 한 12개 정도의 백신 그 후보를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고요. 그래서 이 세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상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는 굉장히 빅파마들이 많은데 그 빅파마 말고도 실제로는 이 개발도상국
백신 제조사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개 정도 나라에 한 43개의 멤버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5개의 파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GC파마, 한국백신, LG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5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그 중에서 WHO 프리퀄리파이드 백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이제 IVI랑 같이 해서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고 GC파마는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고 LG캠, 바이오사이언스까지 4개가 사실은 이제 WHO 프리퀄리파이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여기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이 글로벌 백신 생산에 사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 이 회사들이 실제로 이제 이 15개 프리퀄리파이드 백신 생산하는 그 회사 말고도 모든 그 회사들이 다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이 글로벌한 백신 생산량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이 이 중에서 최소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백신 제조사들하고 좀 더 연계해서 이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는데 좀 그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추진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전략을 만드는데 사실 제가 깊숙이 관여했었는데 이 추진 전략에서는 우리 감염병 위기 현실을 좀 더 반영하고 방역 체계에 부합하는 그런 범부처 R&D를 하자. 그리고 좀 더 현장 중심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R&D를 하자 하는 그 전략이었습니다. 8개 부처가 정부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차 추진 전략의 목표는 이제 뭐 국가 방역 체계를 위한 연구 기술 역량 확보,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이제 백신 주급 확보를 하자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추진 전략 내에 세계 유형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문헌 조사 또 전문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중점 기술을 82건 정도를 발굴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자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한 예가 이제 실제로 예산 사업화된 예가 이제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범부처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장 중심의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R&D 개념이고요. 그래서 5년 동안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400억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차단, 현장 대응, 확산 방지 그 분야에서 사업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각 부처 역할을 보시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각 중점 과제별로 한 8개 정도의 중점 과제가 있는데 그 중점 과제별로 이제 참여 부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게 또 이제 다부처 원헬스 항생제 내성 연구고요. 이것도 이제 5년 계획으로 470억 정도 규모로서 중점 기술이 한 5개 정도 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이제 사람, 동물, 환경, 식품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영역을 그렇게 포함하는 그런 R&D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소 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단 없이. 그래서 다 이제 아시는 원헬스 개념의 접근이 필요한 게 항생제 내성 분야, 앞에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 분야하고 그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분야가 대표적인 이제 원헬스 개념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고, 그래서 FAO하고 OIE하고 WHO가 같이 이제 트리파타이트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한국이 보시면 2017년도에 그 WHO 합동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 평가에 보면은 뭐 비상사태, 이런 신종 감염병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중보건 위기를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감염병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소리 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사실 이런 분야들이 다 평가가 됐었고요. 한국은 그 당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제 감염병 R&D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지부 과제로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작년부터 이제 10년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규모로 6,200억 원 정도 규모로 정부와 민간 합쳐서 그 정도 규모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업은 백신, 진단제, 치료제 세 개 분야 중에서 백신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백신 분야는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여기 성백린 교수님이 사업단장 으로서 이제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분야, 이 진단제나 치료제 분야도 기왕이면 이제 사업 단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기부 쪽에서 이제 화연 쪽에는 이제 세비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서 우리 김범태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이제 바이러스 진단 예방 또 치료제 확산 방지 그렇게 팀이 나누어져서 그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 특히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한 이니셔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IVI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고요. 이 펀딩은 이제 질병관리청과 질병관리청이 주로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 이외에도 스웨덴이나 인도 같은 데서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와 함께 그 백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이 IBI 역할이 상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부각이 되었고 이 백신 연구소, 이 국제 백신 연구소가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유바로직스 콜레라 백신 개발에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연구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제 라이트 펀드 출범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파스텔 연구소는 이제 과기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러스 이외에도 이제 TB 또 NTD 쪽, 또 항생제 내성 분야 치료제 연구에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 성과로는 이제 큐리안트 결핵 치료 중에서 큐리안트가 대표적인 성과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2A까지 임상 2A까지 끝나 있는 상태고 아직 그 다음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코로나19 약물 재창출에 작년에 이제 몇 가지 약물이 발굴이 돼서 지금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 연구소가 사실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3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연구소마다 조금씩 기능이 다른데 저희는 이제 연구 중심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치료제 감염병 치료제 개발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 한국 파스텔 연구소가 그 파스텔 연구소의 국제 네트워크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의 연구소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세피는 이제 외교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피가 한국 정부에 상당히 좀 오래 전에 그 같이 이제 들어와서 예산도 주고 같이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초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외교부가 이제 좀 예산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일찍 들어갔으면 더 많은 역할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트 펀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라이트 펀드 이제 일본의 주입 모델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한국 정부가 50% 그리고 빌 게이츠가 25%,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은 그 기업에서 한 5개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8개 정도로 이제 더 늘어난 8개의 기업이 같이 이 라이트 펀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분야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과 디지털 헬스까지 이제 그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펀드는 TAA하고 PDA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연구에 추가적인 연구 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1단계인데 아마 2단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큰 규모로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좀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원 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과기부 산하 여러 출연 기관들과 또 저희 연구소도 포함이 됐고 또 그 대학까지 포함해서 이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KMPC라는, 여기 이제 서울대 성재현 교수님이 하시는 사업단인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전임상 시온을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 올해 하셨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성격을 잘 몰랐었는데 한 2달 전에 여기를 방문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참 잘 하셨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제 좀 확대되고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전임상 시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떤 질환이 오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그 이동력 음압 병동인데요. 이 병동이 만들어져서 이미 이제 여러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 연구소에서 한 연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생기고 나서 저희가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사실은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사스코브1 하고 멀스 관련된 이제 약물 그 스크리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받자마자 약물 재창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 그 4개의 약물을 발굴을 해서 그에 대한 이제 그 임상 시험이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주 관련해서 과연 그럼 우리가 발굴한 약물들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영국하고 그 브라질이 아니라 그 남아공 2개의 변이주에 대해서는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좀 더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그런 스크리닝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연구소의 그 IP 네트워크가 33개 정도 25개 나라에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이제 좀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한 10개 정도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그 연구에 있어서 좀 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하고 뭐 ST팜하고 녹십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우리도 좀 자체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추진 전략에 10개 정도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올해 이제 3월달에 새롭게 이제 8회 포럼이 열린 걸 보니까 10대 분야가 이제 11대 분야로 좀 바뀌면서 보니까 국제협력을 새롭게 넣고요. 세균 감염과 항체인지 내성 분야를 이렇게 분리해서 총 11개 분야로 다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이제 2차 추진 전략이 끝나기 때문에 3차 전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미 국가심의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추진 전략 안에 향후 감염병 X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과 이행, 그리고 부처별 또 기관별로 이 로드맵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그런 부분까지 잘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다 잘 되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감염병 연구의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가 어렵다 하는 문제를 들 수 있겠고, 그러니까 부처별로 사실 그 감염병 연구가 과기부는 이런 연구, 또 뭐 복지부는 이런 연구, 그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과기부는 R&D를 주는 주무부처로서 또 기획과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실용화 연구, 또 과기부는 기초 연구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요구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완전히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감염병 전문가 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아마 감염병 연구하시는 분들 다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관련 전문가를 좀 저희 기관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분야는 특히나 이런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야 전문가가 좀 양성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기부나 복지부 모두 감염병 연구 분야에서 국제 네트워킹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킹은 오히려 강화가 돼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백신 치료제 개발, 특히 이제 요즘 시퀀싱 관련해서 보면은 어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있는 시도 보안원을 연계한 변이주 진단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퀀싱 데이터 생산하는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이 빨리 실시간으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영국의 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퀀싱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풀어서 조금 더 민간 협력 구조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 생산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좀 더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그게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청만 GSAD에 올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다른 나라들은 보통은 이게 생산이 되면은 생산하는 기관에서 바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늦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처 간 경쟁이 아닌 연계 협력을 해야 된다.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부처별로 기초 실용화, 그렇게 연구 과제 분야를 나눌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감염병 분야에서는 이제 서로 어떤 과제가 어떤 부처에서 수행되는지 실시간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과기부하고 복지부가 공동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염병을 궁극적으로 실용화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되는 게 필요하겠고, 또 기초연구도 결국은 실용화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의 이제 과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필요한 분야를 잘 파악해서 거기 좀 투자해야 될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전임상 연구라든지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 그런데 이제 인력 양성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는 사실 이제 기초연구자 중심으로 이제 전문가위원회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사실은 뭐 굉장히 감염병 연구에 앞서가고 있지만은 거기 이제 워낙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나라, 호주나 뭐 영국 그런 나라의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랑 좀 반대로, 우리는 지금 감염병이 생기면서 새로운 기관들이 지금 뭐 과기부,
또 복지부에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감염병 연구소, 그다음에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가 생겼는데 거기는 2014년도에 그 피터 도우티 연구소라는 게 생기면서 오히려 좀 나눠져 있던 기능을 다 합쳤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개의 그 기관이 합쳐지고 거기에 이제 대학하고 멜번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멜번 대학하고 병원이 같이 합쳐져서 그게 이제 피터 도우티 연구소로 이제 거듭났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새롭게 만드는 반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더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특위에서 제가 이제 2차 국가 전략 만들 때 보니까 이제 바이오 특위에서 그 2차 전략을 심의를 하는데 거기 바이오 특위에 계신 분 중에 감염병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감염병 분야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게 좀 새롭게 구성이 된 거로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연구 조직이나 연구비 발주하는 조직이 정비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과기부에 새로 만들어진 기초바이러스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유충민 센터장님 계신 감염병 연구센터, 화연의 쌤이 또 우리 그 한국 파스텔 연구소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좀 만들어지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복지부 쪽의 질병청에 감염병 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하고도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역할 분담, 연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복지부 감염병 예산이 보건산업진흥원 쪽에서 집행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백신 실용화 사업단처럼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 중심의 그런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 NIH처럼 좀 보건의료 관련된 그 연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긴 합니다만은 부처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약간 호주의 예처럼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노력도 좀 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이제 R&D가 사실은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뭐 멀스 전에는 거의 사실 감염병 연구자들 중에 일부는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연구를 이렇게 돌리고 특히 암 연구 그런 데로 이제 돌리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좀 그 긴 안목에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좀 더 주도하는 국제협력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감염병 연구 포럼에서도 국제협력 분야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해외 거점 연구센터를 좀 그 지역별로 만드는 그런 것들,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좀 논의가 됐었다가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실제로 좀 지역별로 있어야지 실제로 감염병 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저희 그 파스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 네트워크도 활용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감염 그 항생제 내성 연구가 사실은 이제 지금 그 국립보건연구원 내에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 단위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연계 사업처럼 사업단에서 그 인수공통 감염병 분야의 이제 범부처 연구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이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 항생제 내성 연구도 같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 분야에서는 안동하고 화순, 신약 개발에서는 대구하고 오송,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센터 간에 조금 더 이제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소통하고 컨소시엄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동하고 화순, 안동은 제가 그 백신 포럼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보면은 같은 날 하시기도 하고
화순에서 안동 포럼, 아까 화순에서 백신 포럼을 할 때 같은 날 안동에서 또 포럼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하시지 마시고 조금 뭐 번갈아 하시다든지 그 협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